결혼 3년 차, 나는 스스로를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 준석은 무뚝뚝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고 시댁은 불편했지만 참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애는 아직이야? 상 위에 갈비찜을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직 계획 중이에요. 나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문제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여자는 나이 지나면 끝이야. 우리 아들은 문제 없어. 병원에서도 멀쩡하다더라.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차창 밖 가로등만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아까 어머니 말 너무하지 않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석은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엄마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게 직설적인 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나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한 거야. 준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엄마잖아. 괜히 더 키우지 말자.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 너보다 엄마가 먼저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혼자 다른 방에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요즘 애 못 낳는 며느리 많다더라. 괜히 우리 아들 잡아두는 거 아니냐? 애 안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야. 모두 웃으면서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하나 칼날처럼 내 마음에 꽂혔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준석아, 너도 아직 젊잖아. 선택 다시 할 수 있을 때야.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물건이 된 기분이었다. 남편은 그때도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말 뒤에 이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나는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부부 스트레스가 크면 임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결과지를 보여줬다. 나 문제 없대. 준석은 잠깐 보더니 말했다. 그럼 다행이네. 그게 다야? 뭘 더 말해?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원 결과를 듣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더 문제네. 몸 멀쩡한데 애 안 낳는 거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잖아. 그날 나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울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항상 문제 있는 며느리구나.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어머님 말 너무 힘들어. 준석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안 돼? 애만 생기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애 안 생기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어쩔 수 없지라는 말 속에는 나를 지킬 의지도 함께 싸울 마음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그리고 깨달았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을 막아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나 자신이었다.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어머 아직도 씻고 있네? 시어머니였다. 손에는 반찬통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가 당황해 말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 집인데 내가 왜 연락을 해? 이제 가족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소름 끼쳤다. 식탁에 반찬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 배를 힐끗 보며 말했다. 여기 아직 소식 없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다.
이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지금 내 배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내가 겨우 말하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요즘 애들은 말도 못하게 하네. 사실 말해준 건데 뭐가 심해?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봐라. 며느리가 말대답하니까. 이제 남편 앞에서도 눈치 보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준석이 없을 때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애 낳을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있죠.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근데 왜 안 생겨? 그건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노력? 노력은 애가 생겨야 노력이지.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 아니면 우리 아들 다른 여자 만나면 바로 애 생길걸? 그 말이 내 얼굴을 세게 후려쳤다. 어머니, 그건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는 내 앞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너도 내 자리 생각해야지. 이 집 며느리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건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어머님이 내 자리 얘기까지 하셨어. 다른 여자 만나면 애 생긴다고도 했고. 준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여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준석의 대답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엄마도 답답해서 그랬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내 심장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럼 내가 당한 건 뭐야? 상처받을 만한 말 아니야? 준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랑 영 끊어?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내가 울어도 무너져도 끝까지 엄마 편에 설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 거지?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되게 초라해졌구나. 예전에 나는 하고 싶은 말도 했고 부당하면 화도 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삼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혼자 검색했다. 시댁 스트레스 이혼. 남편이 중간 역할 못할 때.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떠올렸다. 무섭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다. 얘가 아직 애가 없어. 우리 집 큰일이지 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애 못 낳는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야. 그 순간 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 말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정적이 흘렀다.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그래, 이 결혼은 여기까지구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했다. 짐이라고 해봤자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뿐이었다.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시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분량이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정말 나가는 게 맞을까? 조금만 더 참아볼까?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려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애 못 낳는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야.
나는 더 고민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남편에게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 나 당분간 집 나가 있을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서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아무리 해도 나는 계속 문제 있는 사람이래.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결혼은 참는 게 아니야. 내가 부서지면서 지키는 건 가정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이 두렵지 않은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다. 친정이에요. 며느리가 집 나가면 어른들한테 먼저 말해야지. 어디서 버릇없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어머니, 저 어제 어머니 말씀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상처? 진실 말해줬더니 상처래.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다. 그 정도 말도 못 버티면 이 집 며느리 자격 없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집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뭐라고?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많이 놀랐어. 어머님 말해. 준석은 답답한 듯 말했다. 그럼 내가 좀 이해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준석아, 만약 내가 내 엄마한테 계속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면 너는 나 편 들어줄 수 있어? 잠시 침묵.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솔직히 말해. 엄마랑 나 중에 누굴 선택할 거야? 준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엄마는 나 낳아준 사람이잖아. 그 순간 가슴이 시렸다. 그래. 그럼 나도 선택할게. 뭘? 나 자신.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한참 동안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준석이 친정으로 찾아왔다.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보았지만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다. 진짜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그가 말했다. 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나는 너랑 내 엄마 사이에서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어. 애를 낳아야 인정받고 참아야 며느리 되고 말하면 문제 되는 사람. 준석은 말이 없었다. 너는 단 한 번도 내 아내는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해준 적 없어.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 이 결혼 안에서 점점 사라졌어. 잠시 침묵 후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나 이혼할게.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그게 제일 다행이야. 그날 나는 법률 상담 예약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걸. 이혼 얘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혼을 말한 다음 날 온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다. 며느리가 집 나갔어.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애도 못 낳으면서 성질만 더러워. 그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어 내 귀에 돌아왔다. 며느리가 바람났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대. 애 안 생기는 걸 시댁 탓으로 돌린대. 나는 알았다.
이혼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말이라는 걸. 남편은 그 소문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괜히 더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게 그의 전부였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좀 더 참았으면이라는 책임 전가가 들어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변호사 만났다는 소문이 있더라.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냐? 나는 짧게 답했다. 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연속으로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집이 망신이다. 내가 여자로서 할 도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 문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말 잘 듣는 도구로 봤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혼에 대한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이혼 얘기가 본격화되자 남편은 태도를 바꿨다. 그래, 이혼하자.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위자료는 없어. 내가 집 나간 거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음이 나왔다. 집 나간 이유는 너도 다 알잖아. 그래도 엄마랑 갈등은 내가 만든 거야. 그 순간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사람은 끝까지 엄마의 아들이었고 결코 내 남편은 아니었다. 알겠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얘기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조정 기일 날 법원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봤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저 애가 우리 집 며느리였다니. 지금도 수치스럽네요. 조정위원이 놀라 말을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상황이 뒤집혔다. 내가 준비해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지속적인 모욕 발언 기록들. 조정위원은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가 이런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증거였다. 조정위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줬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다. 무섭지 않았다.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내 편이 생겼구나. 그 편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날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조정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다. 초조함이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니?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내가 너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과.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머니, 저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을 원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사람이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안 될까? 카페에서 마주한 준석은 확연히 달라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자.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게 나도 좀 힘들어. 그 말에 쓴 웃음이 나왔다. 준서가 너 지금도 엄마 얘기만 하고 있어. 그는 당황한 듯 말했다. 아니야, 너 생각도. 아니,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너는 한 번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 한 적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어. 이혼 소식이 회사에도 퍼졌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댁 문제였어? 누군가는 수군댔다. 애가 없어서 그렇대.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알게 됐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그리고 그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길 필요는 없다는 것도. 점심시간 같이 일하던 후배가 말했다. 선배, 저 사실 선배 결정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조금씩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혼자 여행을 갔고 미뤄두었던 취미 수업을 신청했고 밤마다 일기를 썼다.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나는 참아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지우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눈물보다 더 강했다. 이혼 판결을 앞둔 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망가뜨린 적 없어요. 다만 저 자신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잠시 침묵 후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언젠가는 후회할 거다. 나는 담담히 답했다. 어머니,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저를 미워하지 않으며 사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묘하게 가벼웠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다. 이혼 판결을 하루 앞둔 밤. 나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불안해서도 후회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처음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딸처럼 지낼 거야. 그 말이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아니, 처음부터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던 건 아닐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잘 버텼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혼인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다. 끝났다. 3년간 나를 옥죄던 며느리라는 이름이 그날로 사라졌다.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됐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니?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제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사람은요, 자기 얘기만 들으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알았어. 처음부터. 그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럼 왜 결혼했어? 나는 잠시 웃었다. 사랑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거든. 적어도 내 편은 되어줄 줄 알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가 뒤늦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말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다. 이혼 후 내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명절이 두렵지 않았고 전화벨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이게 평온이구나. 어느 날 후배가 나에게 말했다. 선배 얘기 들려주고 싶어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게 됐다. 내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잘 살기 시작했다.